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5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 둘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없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한때는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고 사나 싶어서 이해를 못하고 괴로웠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아내가 겪었던 모진 세월들 다 이해하고 서로를 보듬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힘든 기간을 지나와야 했는데요. 오늘은 저희 부부가 겪었던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사연을 적어보내려고 합니다. 우선 아내와 저는 제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일하던 동네 마트에서 만나게 됐어요.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다니면서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공장을 다니며 생계를 책임지던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병원 신세를 지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심한 당뇨병을 앓고 계셔서 인슐린 주사를 맞으셔야 했어요. 부모님은 자주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영준이 아무것도 못 시켜줬는데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만 잘 만났으면 유학도 보내주고 더 잘 됐을 텐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사실 저도 인간인지라 부모 탓을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오히려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행복한데. 이미 부모 잘 만났거든요. 필요하면 제가 벌어서 가면 되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영준이 속도 깊지. 어떻게 이런 아들을 낳았나 몰라. 우리가 복 받았다. 복 받았어. 비록 가정 형편은 어려웠지만 저는 정말 부족함 없이 사랑받고 자랐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의 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회사에 취업해서 돈을 벌고 훗날에는 아버지와 사업체를 꾸리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운명을 달리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버지의 산재가 인정되어서 산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보험금의 몇 배를 들여서라도 아버지를 다시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한동안 정말 삶의 의욕을 다 잃고 있었는데 아픈 어머니를 보니 제가 집안의 가장이 되었구나 싶어서 억지로 기운을 짜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저는 취업 준비를 위해 제가 다니던 학원 근처 마트에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제가 그전에는 누가 고백을 해와도 딱히 연애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절하기가 있어였죠. 그런 저를 보며 동기들은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야, 김영주아, 그만 좀 튕겨. 너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우리과 킹카가 고백을 했는데 그걸 차? 이 자식이가 정신 나갔다. 그러니까 너는 무슨 복을 타가면서 이렇게 인기가 많냐?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 너 고자 아니냐고 그래. 같은 과 동기들이 독한 말을 해도 저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하도 거절을 하다 보니 저에게 고백을 했던 친구들도 저에 대해 오해를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이지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철벽남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간에 그랬던 제가 취준생 기간에 마트 일을 시작하면서 같이 일하던 여자에게 첫눈에 반해버렸던 거예요. 첫 출근을 하고 직원들에게 제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이 환하게 미소를 짓더라고요.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 주위로는 다 뿌옇게 보였습니다. 여기 오늘부터 우리랑 같이 일할 김영주 씨예요. 윤미 씨가 영주 씨 또래겠네. 윤미가 25이고 영주 씨가 27이니까 친하게 지내요.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름도 예쁘구나 그런 생각을 했네요. 그 사람은 캐셔일도 하고 물품 정리 및 상품 진열도 하고 마트의 전반적인 일을 다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트 내 정육점에서 고기를 파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정육점의 위치가 마트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하면서도 힐끔힐끔 그 사람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한 중년의 여자가 그 사람에게 다그치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평소에는 밝게 지내던 윤미는 그 중년의 여자 앞에서는 유독 절절매고 어쩔 줄은 몰라 했어요. 그날도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삿대질까지 하면서 막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쳐다보고 가서 말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같이 일하던 정육점 선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냅둬. 저 여자가 사장의 와이프인데 지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직원한테 이유 없이 저러면 뭐라고 하겠는데 자기 딸 잡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 네? 윤미 씨가 그럼 사장님 딸이에요? 그렇대. 사장님 딸이라고 마트 직원들도 어려워하고 본인도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힘들어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본인 딸을 그렇게 쥐잡듯이 잡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호기심이 더 생기고 그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에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가기로 했어요. 윤미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 식사 같이 하실래요? 점심이요? 점심은 저 집에 가서 먹는데요. 오랜만에 외식하세요. 제가 도시락 쏠게요. 그럼 일단 엄마한테 허락을... 그 말에 제가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 윤미 씨. 아, 깜짝이야. 왜요?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밥 먹는 거 허락 맡아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마트 근처 도시락 가게에서 같이 밥 먹는 건데요. 그냥 같이 가요. 제 말에 안절부절하며 고민하던 그 여자는 결국 저에게 이끌려 같이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서도 불안한지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의를 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유미 씨, 마트 일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힘들지 않으세요? 네? 아, 마트일 20살부터 했어요. 원래는 대학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저 대학 가면 큰일 난다고 해서 제가 사실 지은 죄가 많아요. 동생도 저 때문에 태어나지 못했고 엄마도 아팠고 아빠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저를 희생하면서 살아야 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그게 왜 윤미 씨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했어요, 엄마가. 그래서 저는 밖으로 놔두면 다른 사람한테 나쁜 일만 생긴다고 자기 곁에 있으라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왠지 모르게 뒷골이 땡겼습니다. 그 사람 말대로라면 분명히 자식을 학대하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윤미 씨, 그건 윤미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될 일이라서 그렇게 된 거지. 그게 왜 윤미 씨 탓이 돼요? 윤미 씨가 저주를 내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선한 사람인데. 제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이윽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말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아, 왜 눈물이 났지? 고마워요. 고맙긴요. 당연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유미 씨, 저랑 친구예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얘기하시고요. 친구, 어, 저 친구 없는데. 그러니까 저랑 친구해요. 저도 친구 없어요. 서로 친구해줘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와 친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나이가 될 때까지 휴대전화도 없어서 저는 제 전화번호를 메모장에 적어놨어요. 같이 얘기하고 싶은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 사실 윤미 씨 많이 좋아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 사람이 환하게 웃어줬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희는 마트에서 일을 하면서 마주치면 짧은 대화도 나누고 정말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게 됐습니다. 초반에는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다가 며칠이 흐른 뒤에는 새벽에 몰래 저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다른 때 같으면 받지 않았을 테지만 제가 좋아하는 여자의 전화는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는 소소한 대화들을 하면 통화 시간이 1시간을 훌쩍 넘어가는 날이 많았어요. 그 사람도 저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끼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마트에서 1년을 일했어요. 일하면서 알게 된 건 마트 사모님은
사장님이 계실 때는 자기 딸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여보 왔어? 요즘 카센터 일로도 바쁠 텐데 마트는 나랑 윤미가 책임진다니까. 그래도 가끔은 와봐야지. 유미, 일하기 안 힘들어? 사장님의 물음에 사모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힘들긴 그냥 쉬엄쉬엄 하는 거지. 윤미 공부도 하고 마트 일은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잖아. 그치 윤미야? 사모의 말에 윤미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이 올 때만큼은 평소에 보이지 않던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딸과 어깨동무도 하고 스킨십도 하더라고요. 그 가식적인 모습에 저는 구역질이 날 만큼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윤미는 그런 본인 엄마에게 아무런 억하심정이 없다고 했어요. 저야 제3자의 입장이고 본인에게는 어머니이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마트 일을 하며 스펙을 쌓았고 취업에 도전하다가 결국 원하던 중견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었어요. 합격 발표가 있던 날에 저는 고백을 했습니다. 윤미 씨, 나 이제 마트 일 그만둬요. 네? 왜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그 사람에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 회사 취직했어요, 윤미 씨. 우리 이제 마트 밖에서 만나요. 저랑 연애해요. 제 말에 그 사람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빨개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 사실 영준 씨가 마트 그만둔다고 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영준 씨, 저도 영준 씨 많이 좋아해요. 우리 사귀어요. 그리고 저 휴대폰 생겼어요. 엄마 몰래 아빠랑 둘이서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저도 번호 알려줘요. 그렇게 고백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후에 마트 일을 그만두고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적응력이 좋은 편이라서 회사 일에도 금방 적응을 해서 상사 눈치 보며 빠릿빠릿하게 일을 해냈습니다. 첫 월급으로 저희 어머니에게 백화점에서 가디건을 사다가 드렸어요. 어찌나 기뻐하시던지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진이 대견하다.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월급 받고 엄마 옷도 사주고. 고마워 영준아. 엄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엄마는 죽긴 왜 죽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열심히 벌어서 엄마한테 효도해 드릴 테니까 건강만 하세요. 그래. 하지만 제가 회사에 다니고 반년이 지나기도 전에 저희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러드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빨리 떠나실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저희지만 가족이 모두 떠나니 정말 외롭고 서글퍼지더라고요. 한동안 넋을 놓고 지냈는데 그런 제 곁을 지켜준 것이 아내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같이 남골당에도 가지고 매일 잠깐이라도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들어줬습니다. 영준 씨 뭐해? 밥은 먹었어? 아니, 못 먹겠어. 왜 그래 속상하게. 내가 영준 씨 집으로 죽이랑 반찬 좀 보낼 테니까 꼭 먹어?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 빽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습니다. 윤미야 너 뭐해? 빨리 안 하니? 네 엄마 갈게요. 영준 씨 나 가봐야겠다. 또 전화할게. 마트 사모는 여전히 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둘 사이는 점점 더 돈독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데이트를 하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낮에는 제가 제빵학원을 다닌다고 했는데 그 시간 이후에는 자유시간을 갖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연애를 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마땅한 데이트를 한번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차를 쓰고 놀이공원에 함께 놀러 가고 싶었어요. 윤미야, 나 내일 모레 연차 쓸 거야. 우리 같이 놀이공원 가자. 가서 너 좋아하는 동물들도 보고 놀이기구도 타고. 에버랜드? 나 어릴 때 가보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근데 내가 시간이 어떻게 하루도 안 쉬고 마트에 일을 하러 가니? 그거 노동 착취야. 못 가게 해도 그냥 나와, 알았지? 그게
알았어. 걱정 말고 가자. 내가 데리러 갈게. 그리고 기다리던 약속 날이 되었고 저는 아내를 데리러 마트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장모와 아내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손찌검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바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너냐? 네가 우리 딸 꼬드겨 냈어? 꼬투기다니. 우선 안녕하세요. 저 윤미 씨 남자친구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남자친구? 웃기고 있네. 야, 꺼져. 얘가 무슨 남자친구를 사귄다고. 하여간 남자라는 건 다 아려고. 유미 너, 이 사람 따라서 갈 거야? 그 물음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도 이제 27이에요. 저 하고 싶은 거 할래요. 뭐? 인연이... 그러면서 또다시 손을 드는데 그 순간에 사장님이 나타났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이야? 사장님이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며 다가오자 들었던 손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으며 아내 손을 붙들고 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윤미야, 엄마가 걱정이 돼서 그랬어. 윤미 너 제방 자격증 따서 엄마랑 카페 차려야지. 그렇게 순식간에 태도를 돌변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저를 보고 누구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윤미를 구출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윤미 씨 남자친구 김영준입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저 윤미 씨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 말에 듣고 있던 세 사람 모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차분하게 저에게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트 3호, 그러니까 장모는 내내 똥 씹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 윤미랑 결혼하고 싶다고? 네, 저희 사귄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땡땡 기업 다니고 있고요. 부모님 두 분 다 여의고 홀효단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 말에 장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코아야? 웃기지도 않네. 윤미야, 넌 어디 있어? 당신은 가만히 있어. 장인의 말에 장모가 입을 대빨 내밀었습니다. 자네 됨됨이를 보니 내가 믿음이 가네. 나는 무조건 허락할 거야. 우리 딸이 쑥맥이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언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 대견하네.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어릴 때부터 같이 못 지내서 미안했는데 고맙네. 장인의 말에 장모가 노발대발 난리를 쳤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이렇게 쉽게 딸내미 집 보내? 윤미야, 넌 결혼하고 싶냐? 네, 전 영준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뒷목 잡고 쓰러지는 신용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난 절대 반대야. 윤미 결혼 반대라고. 윤미 시집 보낼 생각 없어. 포기해. 그렇게 행패 부리는 장모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장인어른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나 몇 주 전에 담낭암 진단 받았어. 그 말에 제 아내가 깜짝 놀라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모도 놀란 눈치였어요. 아빠,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뭐래요? 치료는 받고 계세요? 당신이 암이라고? 어머, 웬일이야? 두 사람의 말에 장인어른이 대답하셨습니다. 난 괜찮아. 암이라도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서 수술만 잘 되면 완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 수술은 3달 후로 잡혔는데 수술 전에 두 사람 결혼식 올려라. 나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쉬고 올려야지. 수술하고 항암하고 그러면 나 기록 없을 텐데 얼른 해치우자. 어떤가 김서방? 장인어른의 말씀에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똥 씹은 표정을 짓고 있던 장모는 어쩐지 인상이 펴서
결혼을 승낙했어요.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그때를 떠올리니 새삼스럽게 소름이 끼치네요. 아무튼 저희는 장인어른 수술 전에 빠르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가 혼자 살던 아파트에 아내가 몸만 들어오면 되는 상태였어요. 장인어른은 제 아파트 인테리어를 새로 해주셨고 낡은 가전제품들도 새 것들로 싹 바꿔주셨습니다. 장모는 저희의 결혼에 관해서 무신경했어요. 정신이 다른 데에 가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아내와 저는 부부가 되었어요. 장인어른은 가지고 계시던 카센터를 정리하고 아내와 장모가 함께할 카페를 차려준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내는 장모에게 끌려다녔어요. 장모의 말이라면 눈 쌓인 설산에 올라가서 산사위라도 캐울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날에도 장모의 호출에 밤늦게 집을 나가려고 해서 제가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부르는 이유가 뭐야? 아빠, 내일 수술하시잖아. 나보고 가 있으래. 엄마는 카페 일 때문에 못 간다고. 뭐라고? 그게 말이 돼? 장인어른이 그렇게 큰 수술을 하시는데 유미 너만 가라고? 카페를 뭐? 아직 차리지도 않았잖아. 정말 이상해 장모님. 마치 널 노예 취급하잖아. 솔직히 딸을 이렇게 부려먹는 엄마가 어딨어. 예전부터 이해가 안 가더라. 제 말에 아내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장모와 아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꺼냈어요. 사실 엄마, 내 친엄마가 아니야. 그 말을 듣고 그리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싶었어요. 정말 친엄마가 아니었구나 하고요. 아내가 말을 이었어요. 우리 친엄마는 나 낳다가 돌아가셨대. 지금 엄마는 나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랑 재혼한 분이야. 엄마가 재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유산을 했어. 유산을 한 후에 난소에 심각한 혹이 생긴 걸 알고서 난소를 드러내는 수술을 하느라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장모는 아내 탓을 했다고 했습니다. 중학생이라 한창 사춘기였던 나한테 엄마가 항상 윽박을 질렀어. 너 때문에 네 엄마도 죽고 내 애도 죽었다. 너는 원흉 덩어리다. 남의 목숨 갉아먹고 네가 살고 있으니 쥐죽은 듯이 내 말만 듣고 살아라.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어린애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그게 협박이 아니고 뭐야? 그래서 난 엄마 말을 어길 수가 없었어. 영준 씨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생을 살았는지. 나는 내 의지가 하나도 없었거든. 영준 씨를 만나서 사귄 것도 정말 큰 용기를 낸 거야. 근데 엄마는 무당한테 데려가서 나 때리고. 참, 어떻게 그런... 유미야, 너 잘못 하나도 없어. 장모는 아내가 사춘기 때부터 아내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자기 멋대로 조종을 한 거였습니다. 장인어른은 사업을 한다고 바빠서 그런 일을 모르고 있었고요. 아버지 앞에서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다정하게 구니까 아내도 많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장모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좋게 보이지 않았던 장모가 아내의 속사정을 듣고 나니 정말 더 악마처럼 느껴졌습니다. 본인이 낳은 아니니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어린 딸을 세뇌시키고 강압적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휘둘렀으니 아내는 영문도 모르고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장모를 경계하기로 했어요. 무슨 짓을 저지를 줄 모를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수술 날에 저는 반차를 쓰고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아유, 바쁜데 못 알아왔어. 장인어른, 당연히 저희가 와야죠. 수술 잘 될 거예요. 저희가 밖에서 기다릴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수술 잘 받고 나오세요. 그래, 우리 사위. 딸이 와줘서 내가 아주 든든하네. 그렇게 5시간의 수술을 마치고 장인어른이 나왔고 의사는 수술이 잘 됐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전이 된 곳은 없어서 중앙 부위는 깔끔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암이니까 앞으로 관리가 더 중요해요. 항암도 받으셔야 하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의사의 긍정적인 말에 안심이 됐어요. 속으로 걱정하던 저도 아내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병원에 온 장모가 물었어요. 어떻대? 나쁘다지? 마치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니요. 수술 잘 됐다고 앞으로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시네요. 그래? 잘 됐네. 카페 인테리어 들어갔고 다음 달이면 개업할 수 있을 거야. 윤미, 너 집에서 쿠키 연구 좀 해라, 알았지? 네, 엄마. 그 와중에 자기 입속이나 챙기는 장모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장인어른도 손으로 이마를 짚으시더라고요. 참지 못하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장모님, 그 카페 개업하는 거 조금 미루셔도 되잖아요. 장인어른 오늘 큰 수술 받으셨는데. 제 말에 장모는 도끼 눈을 두고 말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누가 들으면 내가 아주 천에 몹쓸려인 줄 알겠네. 아이고 억울해라. 아이고. 본인 가슴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쇼를 하는 장모를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자 장인어른이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잘해.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그만 가보게. 윤미야, 아빠 걱정 말고 김서방이랑 집에 가. 아빠. 윤미 너 가지 말고 나랑 같이 병원에 있어. 김서방 혼자 가. 장모의 말에 아내는 알겠다고 했고 제가 끌고 갈 수는 없어서 그냥 저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장모가 정말 괘씸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저를 친아버지처럼 대해주셨는데 장모는 영 정이 가지 않았어요. 정은커녕 의심만 커져갔습니다. 장모도 물론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아무튼 장인어른은 수술이 잘 됐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매일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목소리가 좋아서 안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장모와 함께 카페 일을 시작했어요. 개업식에 갔는데 장모가 웬 남자와 함께 히히덕거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장인어른에게 물었습니다. 장모님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 처남이야. 유미의 삼촌. 그래요? 두 분이 친하신가 봐요. 아무래도 남매니까. 처남이 철 좀 들어야 될 텐데. 왜요? 평생 변번한 직업도 없이 자네 장모한테 생활비 받아보고 사니까. 그 말은 장인어른이 장모 남동생의 생활비까지 대준다는 뜻이었어요. 알면 알수록 장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는 단 쿠키와 커피를 장인어른에게 가져다 줬어요.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장모님, 암세포가 단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 거 모르세요? 장인어른 이런 거 잡수시면 안 돼요. 장인어른도 제 말에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나 몰랐네. 디저트 개발할 때 나한테 먹어보라고 많이 줘서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그리고 당황한 장모가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아이고 시애미가 따로 없네. 많이도 아니고 조금 먹는 건데 뭐 어때? 장모님, 장인어른 수술 받으시고 식사 관리하셔야 돼요. 신경 좀 써주세요. 장인어른, 앞으로 이런 단 음식 드시지 마세요. 그럼 자네가 와서 음식 해주든가. 참, 난 어이가 없어서 원. 장모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아무리 상식이 없다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 본인 남편한테 무신경할 수 있는지 저는 놀랍기만 했습니다. 아내는 제 말을 듣고 장인어른 반찬을 해드리려 친정에 갔어요. 그런데 자주 할 수는 없었어요. 카페를 개업한 이후에는 하루 종일 카페에서 디저트를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병원에서 장인어른 수술이 잘 됐다고 했는데 장인어른은 눈에 띄게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반년이 지나서 장인어른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당시에 저도 승진 시험을 준비하느라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팀장으로 승진을 한 후에 저는 또 일에 치여서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장인어른의 상태가 심각해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장인어른은 살이 쭉 빠져서 호흡을 하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내는 그런 장인어른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윤비야, 아빠가 김서방이랑 둘이서 할 이야기가 있어. 아빠, 저 나가 있을까요? 숨을 몰아쉬며 겨우 장인어른이 말씀하셨고 저는 장인어른과 단 둘이 남았습니다. 장인어른은 본인의 가방을 가져다 달라고 하셨어요. 그 안에 봉투가 들어있을 거야. 그거 자네가 가지고 가게. 네? 이게 뭔데요? 나 죽으면 그때 열어봐. 혹시 몰라서 나 죽어도 윤미랑 잘 살게. 그런 말씀 마세요. 장인어른 얼른 일어나셔야죠. 윤미는 걱정 마세요. 장인은 말할 힘이 없으신 듯 고개만 겨우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둘이서 대화를 나눌 시간을 줬어요. 저는 병실 밖에서 당장이라도 봉투를 뜯어보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의 당부가 있었으니 꾹 참고 제 양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아내와 저는 밤새 장인어른 옆을 지키려고 했는데 장모가 오더니 저희를 내쫓았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라. 나 혼자 있어도 되니까. 아니에요. 내일 주말이고 저희도 옆에 있을게요. 자네는 언제쯤 내 말이 터다는지 그만둘래? 그냥 가. 윤미야, 네 남편 데리고 집에 가라.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할 테니까. 장모가 그렇게 다그쳤고 아내가 억지로 제 팔을 이끌고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장모의 말이나 행동도 그렇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에 장모에게서 전화를 받은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불안함에 휩싸인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왜 그래? 아빠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검은 양복으로 갈아입고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장인어른은 이미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염도 다 하고 영안실에 안치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빠, 저 마지막으로 아빠 보고 싶어요. 아내와 저는 영안실로 찾아가서 장인어른을 뵈었습니다. 편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들어보니 눈도 못 감고 돌아가셔서 제가 눈을 감겨드렸습니다. 갑자기 닥친 일에 정신이 없이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상주 역할을 했어요. 장모는 본인 남동생과 둘이서 속닥속닥대며 웃기도 하고 신이 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기절을 해서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묻어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별 잠드는 추모공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모가 저와 아내에게 말했어요. 내가 나 꼴당 다 알아놨어. 화장할 거야. 그런 줄 알아라. 일방적인 결정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화장요? 왜요? 제가 별 좋은 추모공원에 연락해뒀어요. 화장을 왜 합니까? 제 말에 장모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화장해. 요즘 누가 땅에 묻어. 참나. 자네야말로 멋대로 하네. 끝까지 내 말 안 듣지. 윤니야. 장모는 아내에게 소리를 쳤고 아내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화장 안 해요. 아빠는 죽으면 좋은데 묻어달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든 화장 절대 안 할 거예요. 아내의 말에 장모가 아내에게 뺨을 내리치 신용을 하다가 주변 눈치를 보더니 가만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래, 멋대로들 해라. 다 끝났는데 뭐. 그렇게 저희는 3일장을 치르고 아버님을 모실 추보공원에 도착했어요. 가장 좋은 자리에 아버님을 모시고 제가 삽으로 흙을 뿌렸습니다. 아내도 저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터져 나와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장모와 장모 남동생은 둘이서 또 쑥덕대며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불현듯 장인어른이 저에게 준 봉투가 생각났어요. 저는 정신없이 바로 차를 몰고 40분 거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양복 속에 있던 봉투를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충격적인 서류들과 장인의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자네 장모가 날 죽이려고 하네. 음식에 락스를 타서 먹여서 내가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어. 얌치로 잘 받았는데 내가 만약에 갑자기 죽는다면 꼭 자네 장모를 경찰에 고발하게. 그 여자가 몇 년 전부터 내 앞으로 사망보험금을 3개나 들어둔 사실도 알게 됐네. 여기 증거들 들어있으니 나 죽으면 화장하지 말고 꼭 경찰에 찾아가게. 고맙고 우리 윤미 잘 부탁하네. 장인의 편지를 읽고 저는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 묻지마. 당장 중단해. 내가 곧 경찰이랑 갈 거야, 알았지? 정신 차리고 장모한테는 말하지 마. 아내는 알겠다고 말했고 저는 경찰에 찾아가서 증거들을 보여주며 당장 장인어른 부검을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제가 가지고 간 증거를 통해 바로 영장 발부를 받고 저와 함께 아버님을 모시려고 한 추모공원으로 갔어요. 이미 무덤에 흙이 덮여 있었고 경찰은 장모를 체포했습니다. 뭐야? 당신 뭐야? 왜 날 붙잡고 이래? 경찰입니다.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살인? 내가 누굴 죽였다? 이건 나. 그리고 경찰은 바로 포크레인을 섭외해서 무덤을 파헤치고 아버님의 시신을 국립과수사원으로 옮겼습니다. 장모는 도주의 위험이 있어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장인어른을 부검한 후에 장인어른이 암 때문이 아닌 치사하게 독극물을 섭취하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내가 살면서 처음으로 장모에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야, 이 악마 같은 년아. 평생 날 죄인으로 만들더니 우리 아빠 목숨까지 가져가? 진짜 죽여도 모자랄려나. 저게 지 엄마한테. 엄마? 평생 나 학대했잖아. 그걸로 모자라서 내가 그렇게 참고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빠 죄송해요. 저희는 민형사로 장모, 아니 그 살인자를 고소했습니다. 그 살인자가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던 날에 독극물을 들고 들어가서 장인어른을 죽인 장면이 모두 CCTV로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본인 남동생이라던 사람은 알고 보니 내연남이었어요. 둘이서 오래전부터 살인을 공모했던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장인이 이유 없이 다치거나 아픈 것이 모두 두 인간 짓이었던 겁니다. 두 년놈들을 제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무 죄 없이 성실하게 살았던 장인어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뻔뻔하게 재산을 가져가려 했던 두 인간을 그냥 볼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본인 잘못이 아닌데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조금만 정신을 차렸더라면 아빠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바보처럼 그 여자한테 놀아놨어. 다 내 잘못이야, 여보. 나 죽고 싶어. 무슨 말이야? 어? 쟤는 그 여자가 줬는데 당신이 왜 죽어? 장인어른도 당신이랑 나 끝까지 잘 사는 모습 보고 싶으실 거야. 우리가 그 죄인도 죄값 치르게 하자. 그런 약한 소리 이제 그만해. 알았지? 아내는 그 이후로 강해졌습니다. 소송을 하면서 증인도 됐고 그 살인자가 저지른 죄에 대해 낱낱이 고발했어요. 장모는 그때마다 약한 척을 하며 아내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윤미야, 나는 그래도 너 사랑했어. 내가 너 잘못될까봐 그런 거지. 조용히 해, 미친 살인자잖아.
당신이 내 인생 다 갉아먹은 거 이제 다 알아. 새 치어 놀리면서 지금까진 이 세상 같았지. 아내의 말에 살인자가 뜨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나긴 소송 끝에 살인을 주도한 장모는 징역, 무기징역형을 받았고 공모자인 내연남은 25년형을 받게 되었어요. 장모가 가져오려 했던 장인어른의 재산과 사망보험금도 모두 저희가 수령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수소문 끝에 바다와 산이 보이는 좋은 자리에 장인을 모셨습니다. 장인을 모신 후에 저희 부부는 억울하게 세상을 등진 아버님 몫까지 씩씩하게 살기로 다짐했어요. 저는 장인어른이 운영하시던 마트 인테리어를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마트 운영을 시작했어요. 아내는 장모가 차렸던 카페를 접고 공부를 해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후에 어린이집을 차렸습니다. 아내가 대학 공부를 할 때 저희는 첫째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3년 후에 둘째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에게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 놈은 발레를 배우고 한 놈은 피아노를 하면서 공부에 매달리고 있어요. 여보, 내 잃어버린 세월을 이제야 보상받는 것 같아. 아빠도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당신이 날 구원해줬어. 고맙고 사랑해? 난 당신 사랑하고 밖에 없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야. 나도 당신 사랑하고 고마워. 저희 부부는 다른 거 없고 두 딸이 건강하게 자라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아내와 저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장인어른의 무덤을 파헤칠 때 정말 참담했는데 그래도 억울할 뻔한 사건을 해결해서 천만다행이에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